다음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국회 부의장께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16회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하시어 검사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정계로 입문하셨고 이후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석유협회 회장으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봉사담화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을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비염이 좀 나오고 감기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독감은 아니었고 열도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바이러스가 비활동성 인액티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에게 감염을 시킬 우려는 전혀 없으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죄송스럽합니다만 우려는 없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가서 뵈라고 이렇게 의사 교수한테 제가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개의 권위와 또 존경을 받는 공정과 상식 포럼에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실 줄 알았으면 우리 정용상 교수님께 처음부터 사양을 좀 했어야 할 텐데 한 20분 앉으셔가지고 환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정치 발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부탁하신다고 그래서 또 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사양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우리 최도현 원장도 오셨는데 그랬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컷 자기도 정치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순수 경험에 의해 가지고 느꼈던 몇 가지를 좀 전달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노력,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가 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근데 제 양력을 소개를 할 때 아주 좋은 것만 뽑아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4번 구속돼 가지고 4번 무죄를 받은 그래서 영국 기네스위원회 한국지구 한국기록원으로부터 1914년 7월 23일 날 기록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증서 내용은 최다 구속, 최다 무죄. 그런데 제가 뭐 자랑스러운 과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만큼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기록은 경신이 돼야 되지만 절대로 경신이 돼서는 안 되는 영구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그래서 영구 불멸의 기록 보유자로서 제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기록을 깨려면은 5번 구속에 5번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대해서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소위 민주주의 사법제도 하에서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무고한 시민의 권리가 짓밟히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제가 기록을 영구 불멸 보유자로서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나라의 그 평판과 가치를 위해서도 이 기록은
경신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왜 정치가 저렇게 돼가고 있을까? 정치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활동이고 역할인데 저면 저꼴일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정치를 한번 다뤄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정치권에 입문하셔가지고 전략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만 저는 본의 아니게 검사로 출마를 해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20대 아니 2000년도 16대 국회에 제가 출마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시에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탄생했을 때 저를 법무비서관으로 발탁을 해서 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분이고 일면식이 없었던 분이고 또 제 판단에는 민주화를 하면서 온갖 투쟁을 다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주의적이고 위압적인 분이 혹시 아닐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제 임무가 당시는 민정수석을 폐지를 한다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셔가지고 법무비서관이라는 직함을 만들어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합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좀 공사를 명백히 하면서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인사도 해야 되고 모든 매사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그 독선적이고 또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면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두려움 속에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또 검찰은 검찰대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또 DJ 대통령하고는 악연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떻게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검찰에서는 밀어내고 청와대에서는 끌고 가고 뭐 그런 형식이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가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신임과 제가 총애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일화를 가끔 소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치 제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배운 것도 많았지만 이런 분이 역시 대통령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이 훌륭한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다시 일깨워 세워가지고 참 1등 국가 1등 국민을 만드는 역할을 하시도록 능력과 여러 가지 뭐 자질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온노비 의혹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굴지 건설업 회장이 애화를 밀반출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봉급쟁이 사장이 구속이 되고 근데 회장을 상대로 이제 그 수사가 확대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수천만 원어치 밍크 코트를 선물을 했다 하는 첩보가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돼가지고 주위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은 넘어갈지 몰라도 진실을 숨겨줄 수도 없고 감춰줄 수 없는 것인데 만일에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 부인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해서 제가 사익동팀을 지휘를 해가지고 내사를 해서 직접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낭설이었고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나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고 그랬는데 1999년 5월 24일 DJ 정부 초대 최초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각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과 상의해서 낙점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김종필 총리께서 공동정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김종필 총리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걸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비서진에서 그냥 통째로 99년 5월 24일자 조간 특정 신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가 돼가지고 다른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 특정 언론사와만 이렇게 특종을 시키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언노비옥 사건을 제가 내사한 결과를 언론인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로 전부 다 한 5개월 전에 제가 설명을 하고 기자들 일문일답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자기들이 다 이제 확증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언론과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또 그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문서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앞으로 부인들을 IMF 국제금융 전국에서 옷가게를 이가게 저가게 다니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처신과 행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보내줬었는데 그것이 유출이 되는 바람에 큰 해오리가 나가지고 제가 청와대를 떠나게 되고 대통령께서 저를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쟁에 임했던 장수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표를 윤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3번을 찾아올라가가지고 사표를 윤을 해갖고 나갔었는데 그때 뭐 특검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검찰에 첫 번째 구속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무죄를 또 받았습니다만 그 기소가 돼가지고 이제 보석으로 출감이 된 상태에서 총선이 있게 됐었는데 주위 분들이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구속까지 됐다가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으로 전락한 신세가 되는데 이대로 묻혀서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국회에 출마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대로 좀 국정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제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호남 출신 대통령이고 여소야대 전국에서 도저히 국정 수행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됐던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체를 하고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여당이 좀 다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당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어찌됐거나 구속됐다 나온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신분이 상태에서 또 그것도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부질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 민주당 후보는 저를 만나면 건강이나 조심하라고 비아냥거리듯이 하고 막 그랬는데 역시 정치 길을 가려고 하는 하늘 뜻이 있었는지 제가 또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소신과 강단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신념 속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동조를 하고 협력하는 동료들도 있었지만은, 내부에서 보니까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 정치, 계파 정치가 아주 횡행을 해가지고 생각이, 가치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 보수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수 계파이기 때문에 그 보수 계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아주 농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총을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역시 국회는 헌법기관이지만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개개인의 헌법기관이 하지만은 단독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없습니다. 합의제 기관이었기 때문에 역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적으로 우세함을 가져야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를 실천하고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저는 4번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는 갔습니다만, 공천은, 민주당 공천은 한 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무소속으로 제가 됐고, 나중에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이건 좀 국민들께서 좀 실상을 알으셔가지고 국회의원 선출 때부터 또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감히 외람스럽게도 대한민국 정치의 진단과 평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을 일컬어서 설량이라고 합니다. 설량은 가릴 선자, 뭐 뽑을 선자, 그 다음에 어딜 양자, 설량인데, 이런 어진 사람을 뽑는 것도 선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뽑힌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설량이라고 호칭을 얻을 만큼의 국회의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과 자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저를 비롯해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마는 대다수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발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은 저 사람이 지금 검찰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주장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폐마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역시 바른말 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논리가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해준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제가 힘을 얻고 앞으로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갑 대표 같은 분은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의총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역시 우리 박 의원이 논리 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딱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보고, 나는 DJ 선생 외에는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본 일이 없는데 오늘부터는 박수선 선생이라고 나 이름을 좀 부를 테니까 그러더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니 받으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용산에 계셨던 설성웅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저에게, 내가 나이 많은 꼬붕이 한번 될 테니까 오야봉으로 내가 모실 테니까 꼭 오야봉 역할을 해달라, 저는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요즘도 이제 여의도에 제가 사무실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가끔 만나면 같이 있었던 의원들이, 야, 선배님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귓전을 때리기도 합니다 하고 해주게 되면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혼자 힘으로서 고치지는 못했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나름의 그 위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암센터에 초대 원장을 하셨던 박재갑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났더니 박 의원님, 대한민국이 지금 한민족 단일국가인 줄 알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민족 중에서도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는 단일국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까? 그랬더니 지도간 놈하고 지도하지 않는 놈하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하면서 골프장에 가가지고 18홀을 돌면서 18홀 동안 한 번도 해답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지도간 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지도간 사람이네요, 그분은. 그랬더니 그보다 더 지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도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금연운동가신데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흡연하는 놈들은 그보다 더 지도간 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그 위에 더 지도간 놈이 정치인입니다.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고 말은 번지르면서 행동은 뒷받침이 안 되고 도대체 한민족 DNA가 왜 저렇게 돌연변이 형태로까지 바꿔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이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고 반론을 제기하기가 사실 저로서는 불가능했다. 말씀을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할 때 국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이게 보람이 좀 있구나. 왜냐하면 지역이나 또는 단 행사에 가가지고 만나는 국민들이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좀 고쳐달라, 이거 고쳐달라 하게 되면 과거사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검찰 업무보다도 이 작은 힘이지만 여러 사람이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결말을 맺으면 참 보람을 느끼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입법을 해가지고 복지 문제라든지 또 기타의 사회 전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해보면은 아주 나름대로는 보람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그런 것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갈수록 위축이 되고 계속 정쟁화가 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주의 기본은 대의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합의제 기관 국회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좀 완전히 대화와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을 놓고를 볼 때 그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누구 책임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일단 현상이 지금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서 각각의 의견을 다르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쟁만 있을 뿐이고 설득을 하고 또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는 그런 것이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 두 번째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가의 대표기관인데 이 정당제도라는 이 대한민국의 미친 제도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 내지는 정당의 소속원으로 역할만 있고 그 정당의 소속원으로서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충돌이 되게 되면 아예 국회의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다.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당의 폐해라는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너무 참 정당 제도의 폐해가 너무 크다 하는 걸 느끼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효율적인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대한민국 정치의 족쇄는 정당에 있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국회의원의 사명과 역할을 침해하고 있고 실종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국민민복이라든지 부국강병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골똘한 생각과 그 노력과 실천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선출만 돼버리면 다음 4년까지는 자기가 뽑아준 사람이 누군지,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라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명, 소명의식이 완전히 실종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국회가 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 국회 무용론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하는데, 이건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회는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갖고 있으면서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정말로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반드시 국회가 3권 분립이 돼 있어가지고 국회라는 기관이 있게 돼 있고, 그러면 소속원을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밉다고 투표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느 해는 걸러버리고 선거하지 말고 국회는 없애버리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상 국회의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뽑은 국민, 또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을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1986년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마침 그때 대처 수상이 집권하는 선거가 있었는데,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저녁에 펍에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네들은 후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역량과 자질을 평가해가지고 지지를 하고 선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오로지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정책 공약과 그 당의 공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거기에서만 한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들은 캠브리지 대학 나온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 동문이라고 해가지고 지지를 하거나, 또는 같은 고향이라거나, 또는 친인척이라 하거나 지인관계라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absolutely not,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저희는 좀 충격을 제가 받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야, 영국이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하더만은 참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가 선거제도가 선거구 획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한 번 획정이 되어 있는 것을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게리맨더링의 상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은 항상 보수당만 찍어주는 지역, 어느 지역은 항상 노동당만 찍어주는 지역, 양당 제도가 고착이 된 나라인데요. 그런데 정권은 자주 바뀝니다. 어디서 바꾸는 거냐? 아까 유권자들이
저 사람은 내 동문이다, 내 고향이 같다, 뭐 누구 지인이 부탁했다 이런 개념으로서 후보자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리민복, 부국강병 이런 개념의 어느 당, 어느 후보의 정책이 맞느냐는 평가를 해서 중도층이 이번에는 노동당 후보가 더 인물이 나왔다, 노동당 정책이 더 나왔다, 또는 보수당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늘 바꾸기 때문에 아주 영국은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안정된 권력의 변화가 또는 이양이 제대로 된 나라에 갑니다. 또 하나는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골프 발상지 샌 앤드루스 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거기는 밤 11시 반까지 여름철에는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동료들 몇 사람하고 스코틀랜드를 가서 하이랜드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한번 하자 그러고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6시 반 정도 됐는데 해는 뭐 종천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인한테 우리 골프를 한번 치게 좀 부킹을 안 하고 왔는데 허락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크로징 타임이 6시가 돼가지고 지금은 늦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예약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랐고 저기 잉글랜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교통 체증도 있고 그랬으니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가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배인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당신 뭐라고 그랬나 잉글랜드라고 했냐 하면서 왜 스코틀랜드 와서 잉글랜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화를 막 내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했더니 당신 사우스 코리안이냐 노스 코리안이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당신 사우스 코리아 사람한테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노스 코리아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겠냐 하면서 우리는 잉글랜드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복속을 당해서 지금 존재 가치가 없어진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데 그래서 잉글랜드를 하면 우리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는 잉글랜드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몰라서 미안하게 됐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 스코티시 파티가 있습니다. 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은 유명무실해요. 보수당, 노동당이 양당제다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선거를 할 때는 스코티시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지역 당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당이고 잉글랜드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당에 대해서는 찍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영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어떤 세력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것이 맞겠냐는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영국의 민주주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진민주주의고 또 민주주의 발상국이라는 영국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구나 하는 숙연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이 아니면은 명함도 못 내밀린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무슨 개딸인지 무슨 뭔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성 당원들이 린치를 하고 테러를 가할 정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그때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제 그렇겠습니다만 당을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분열이 됐다가 또 다시 뭐 합했다가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데다가 그래도 호남에서는 박수원 같은 사람 하나는 키워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패를 당했는데 요지는 뭐냐면 공수처법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수 압박, 뭐 형사소송법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나는 검찰에 의해서 4번이나 구속되고 다 해가지고 검찰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제도는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위원장도 제가 했고 그랬는데, 문제는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든 것이 검찰 개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약 200억 가까이 160억인가 200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수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2년이 다 되는데 아무 소용없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원 중에서 유일하니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은 저입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내려가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앞장서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반대하냐 하면서, 당신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편든 거 아니냐 하면서, 뭐 삿대질은 유가 아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막 하면서 사람을 비하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하고 내가 끝까지 안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은 것이 그 지성인들, 그 많은 분들로부터 대한민국은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과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가 둘이 있는데, 박수원 의원은 진정한 정치가라고 나는 평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위로를 삼고 그랬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 눈동자만 보고 마음속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따라가 버린 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은 좋죠. 대통령께서도 뭐 국민의 뜻을 겸손하니 받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다 헌법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판단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문제점을 설파를 하면서 납득과 설득할 수 있는 기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없습니다. 당리당론 차원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결심하면 여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야당은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변증법이라는 게 적응 반하고 원리에 의해서 행동이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국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똑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똑같은 입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실종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된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동서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떠난 사람이고, 전 지금도 당직도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좀 지지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21년 10월 29일 날 지지선을 했습니다. 했더니 호남에서 나이 들어서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야지, 저 미친놈이 없다고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했어요.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길을 가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고 또 이러이러한 결과를 나름대로는 기대하고서 내가 가는 것이지, 내 개인의 욕심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은 같이 가질 수 없느냐고 한 500여 명하고 내가 미리 전화를 걸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는 대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저를 또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박 의원이, 박 기자님 가자면 가는 길로 나도 같이 가겠다, 나라를 좀 바꿔봐야 하는데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내가 영웅이라는 소리를 제 입으로 해본 일도 없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박수선이를 그래도 영웅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웅이 미쳐도 보통 미쳐야지 그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아주 평가절하를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자네들 영웅도 아니기만 아니라 내가 언제 영웅 칭호를 달라고 애원해 본 일도 없는데 너희들이 영웅이라고 붙여줬다 한다면 그래 내가 너희들이 나를 영웅으로 생각해 준다면 영웅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오든지 아니면 왜 영웅이 그런 길을 선택했는지 한번 물어나 보고 내 변명을 드러나 보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같이 가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맹목적으로 그 새누리당은 안 된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때문에 그렇게 꼭 그 사람들이 집권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거기는 뭐시 어쩌고저쩌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해가지고 4번 출마해가지고 어렵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이 가면 호남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TJ를 그렇게 존경한다면 TJ가 한 언행을 따라야지 TJ 언행하고는 정반대로 가면서 그러면서 TJ를 숭상하니 하는 것은 TJ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네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거나 호나무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나 다름없다 이게. TJ가 용서와 화해, 포용을 실천해가지고 결국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는데 그런 자세를 좀 본받아가지고 머리를 좀 써야 될 거 아니냐. 맹목적으로 거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옛날에 TJ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싸울 때 호남을 푸대접하고 호남을 과시하고 호남을 나쁘시고 등등 또 뭐 전두환 세력이 TJ를 사형 선고를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고 그런데 TJ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포용을 했지 않느냐. 그럼 그런 정신과 가치를 우리 스스로도 좀 용인을 하면서 수용을 하고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어떻게 진 눌려갖고만 할 수 있는 거냐. 좀 고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이 좋은 인재를 구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인재 양성 내지는 인재 활용소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대한민국 정당은 인재를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이 계파가 어느 계파냐에 따라서 당연히 공천을 좋아할 사람도 공천을 배제해버리고 또 어렵게 당선이 된 사람에 대해서 당직도 주지도 않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하는 상임위도 주지도 않고 완전히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을 하고 발탁하는 정당의 역할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재를 사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당이 이러이러한 국가의 비전을 제시를 하면 야당은 그 비전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은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이유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라고 해도 어쩔 때는 옳은 소리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전부 무시합니다. 이것도 좀 문제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혼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의 다수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의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정당 제도와 민주주의다. 난 그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할 때부터 보수 정치를 타파하고 계파 정치 타파한다고 해가지고 당내 계파를 없애고 뭐 당적을 대통령은 이탈을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즘 다시 어느새 그냥 계파가 또 다시 생성이 됐고 그 계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의 정신과 가치로서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과거에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한 걸 끼리끼리 모이는 지금 도당 형식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다. 좀 안타까워,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국회의원은 뭐 국정감사를 다른 기관은 다 해도 국회의원 감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윤리특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한 사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이라고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하나만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통령도 평가를 받고 잘못되면 탄핵도 당하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탄핵도 받을 수가 없고 기껏 잘못하면 검찰 수사나 받을 수 있는데 검찰 수사도 완전히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제대로 검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해버리고 가게 되면은 헌법상 권리라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진술 거부해버리고 출석도 안 해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이 될 국민의 대표가 그래도 청렴도라든지 준법 의식조사에서 그래도 타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줘야 할 텐데 가장 청렴도가 낮은 기관으로 지금 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 이게 지금 국회입니다. 또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소위 말하는 정적 주기 차원에서 국가 권력, 즉 검찰권을 수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해서 정적을 주려고 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4번 구속을 당하면서 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당함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또 구속이 되고 무죄를 받고 뭐 그런 것이 연속이 됐습니다만은 2008년 7월 12일 날 이제 3번째 구속됐다 무죄 받고 나와가지고 재기해서 그때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로 지도부가 인사를 간다고 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기자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 가면 무슨 말 할 거냐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야기를 매달라고 해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가는 게 맞겠다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했던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고 우리 지도부에서 전부 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검찰을 독립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던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하느냐 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니까 나중에 불구속 기소하겠다. 그래 미안하다. 이게 죄가 안 되지만 이게 분위기가 그렇지 안 돼서 미안하다. 죄가 안 되는데 왜 어떻게 불구속 기소하냐. 선배 선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어차피 무죄 받을 거 아닙니까? 무죄 받으면 선거에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언제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수현이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도 해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불구속 해주냐. 신병이 불구속이니까 무죄 받으면 훨씬 유리하다고 막 그러더만 한 3일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1심에서 무죄 나니까 항소도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엮어가지고 또 구속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답변하더라고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두 번 구속당해가지고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는데 지금 12년을 교도소에 들어앉을 사람이 다시 무죄받고 재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대통령 앞에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잘못됐으면 진상이라도 규명을 해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그것도 거부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영전시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답변합니다. 박 의원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박수선 의원님은 구별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저는 거기를 안 갔거든요. 그들 민주당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창당 작업에 방해되는 사람을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 다 구속, 16명 구속되고 있습니다. 저만 이제 무죄 받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해포를 한번 푸십시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노무현 대통령 욕을 내가 엄청나게 하고 다녔는데 오늘 솔직히 심경을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사과한 것으로 믿고 사과 받아들이고 다시 욕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정적 죽이기 차원의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사례가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까지 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찌 될 막정 국회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그다음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장관들 탄핵도 하고 탄핵안도 으름장 놓으니까 또 공백이 생길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 사퇴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이런 국가 권한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정적과는 선의 경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국민이 좀 만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니까 마지막 몇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단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고칠 수 있겠냐. 불치병은 아닐지 몰라도 굉장히 난치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결국 유권자인 국민이 각성을 하고 국민의 의식이 재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있고 뭐 언론에 나와가지고 개몽하는 방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 주권자로서의 주권 행사의 내재적인 한계, 거기에 따르는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해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계몽운동 차원의 역할이 국민운동이 좀 전개가 돼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정당제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당제도를 폐지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선거를 할 때는 인물을 사장시키는 그런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별별스러운 탈법 형태, 또 부정부패 이런 것도 표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인물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제도를 폐지했다가 그러니까 후보자로서는 전부 정당 없는 무소속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합의제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원내 교섭단체 형식으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민의 혈세인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고 정당 간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죽게 아니면 살기 싸움도 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국회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영호남 교섭단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호남 교섭단체를 만든다든지 영남 교섭단체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고 국회 활동을 하되 선거 때에는 자유스러운 몸으로 나가서 경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좀 선거가 정당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상품 후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포장만 보고 안에 내용의 질은 따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 상품을 구입하거나 제재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제대로 된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당 구도를 바꾸기 위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저는 영원한 반목과 갈등을 좀 치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동서 미래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대구, 광주, 서울을 오가면서 여러 번 행사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동서 합동 신년 교회에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의견도 나누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을 결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신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호남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완전히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요 독재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또 영남에서는 DJ는 요즘은 그런 소리까지 안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빨갱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가 발전은 염두에도 없고 어떻게 하든 정권 탈취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민주투사 역할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호남이 아니었으면 이분은 영원히 군사 쿠데타의 수괴로서의 이름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대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후보가 그때는 광주 광역시가 없었습니다. 전남, 전북만 호남이라고 그랬었는데,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른 지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만 표를 졌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35만 표를 이겨가지고 16만 표 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이분은 영원히 쿠데타 주역으로서, 또 그 뒤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지,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나중에 군사 반란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옥살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그때는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니 많이 이런 것도 다 거론하지 않고 찍어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는 주역 역할을 했고,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줬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에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생존권이다. 뭐 모든 기본권이 다 보장이 되더라도 배고파 죽어가는데 그 기본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배불리는 못 먹더라도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주게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아니냐. 그래서 산업화 정신을 일구었던 박정희 정신하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배만 부르면 소나 돼지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간의 기본권 구축을 위한 민주개혁을 요구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그리고 이 두 개가 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대한민국 국가정신으로 현창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영원한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래야 영남 사람도 호남에 와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도 되고, 또 호남 사람도 영남에 가서 출마 당선되고, 특히나 제가 호남에 가서는 TJ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영남대학교 교수인 이수인 교수를, 이수정 국무총리 또 친동생입니다. 그분을
열공 한 평에 보궐선거에 출마시켜서 당선시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대통령께서 이 영원한 갈등 문제를 정말로 수습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저는 TJ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처음 인수위원회로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내정 발표했나 인사를 갔더니 TJ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말씀에, 영남 정권에서 호남 인사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인사차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평과 불만이 많던데, 박수선이는 무슨 백으로 검찰의 요직을 호남 사람이 돼가지고 다 거쳤느냐, 백이 뭐요?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처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을 하고 정의롭게 그 준수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법원이나 검찰은 직접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의롭게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는 박수선이가 혜택을 본 것처럼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지 현연, 지연, 학연 이걸 갖고 영향을 미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남 인사들도 정말로 발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배려고, 배려를 내면서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8, 대구 228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일요일날 이승만 박사하고 신익희 선생 격도라고 부를 때 대구 유세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할 분위기가 점지가 돼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일요일날 등교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 운동을 한 것이 국가기념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228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민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광주의 5.18과 대구 228은 맥락과 가치 면에서 같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 228, 광주 5.18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 말고 두 정신을 결합하게 되면 영원함의 갈등과 반목도 수습할 수 있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를 더 강화할 수 있고 현창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특정 정당이 우리 지역에 소외를 시키고 낙후를 시켰다 한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그런 분위기는 좀 일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당이 국민의힘이 좋고 민주당이 안 좋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어도 영원함이 자유스럽게 지역에 대한 감정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어느 대학생이 질문한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무인도로 가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세 가지를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부정부패, 하나는 실업, 하나는 지역감정을 가지고 가서 녹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냐. 그때도 지역감정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5.18 하면서 호남은 호남대로, 그 다음에 영남이 지지하는 국힘은 호남에서는 지지할 수가 없다, 호남에 지지하는 민주당은 국힘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대구 경북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 반애국적인 발상은 탈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개선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아는 것도 많고, 아까 우리
황 누구시라고 그랬지? 부산 지방시대 위원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한테 따라오지 못한 것이 있어요. 경험. 경험에서 오르는 지혜는 또 다른 지식 차원의 전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풀어야 되고 이념 갈등도 녹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좀 대화를 폭을 좀 넓히고 관계를 좀 강화를 한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서로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젊다고 똑똑하다 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방치해버리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대한민국이 인구 5,170만밖에 안 되는데 몇 조각으로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 갈등은 정말로 국력 결집에 정말로 반한 일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동서화합부터 먼저 이루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국민이 자기 뽑은 사람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가지고 오늘 국회가 이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는 주주는 국민입니다. 주주가 회사 임원을 뽑는데 저 사람이 학벌은 뭐고 생각은 뭐고 하는 면접도 거쳐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옷만 파란 옷 입고 왔느냐 빨간 옷 입고 왔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입으니까 빨간색 입은 사람 뽑자 파란색 입은 사람 뽑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회사가 망하든 살든 관심도 없다는 주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좀 각성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를 중정치라고 그럽니다. 대중은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전체 대중은 좀 어리석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민주주의는 중정치라고 그러는데 주위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설득도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역할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도 아닌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